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업 승계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추가적인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 중반 2%대로 낮아졌다가 연말에 다시 3% 내외 수준으로 오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향후 1년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 보증금이 30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전세 실거래 가격이 공개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저출산 직격탄에 가격까지 오르면서 우유 소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유업계는 생존 전략 모색에 분주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계를 찾아 정책 변화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벤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지원 정책 강화 등의 현안도 논의됐는데요. 첫 소식 윤혜림 기자입니다. 오늘 중소기업중앙회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정부와 중소기업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5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용산에서 규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경제부처 장관의 첫 중소기업계 방문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날 간담회에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용등급 유지제도 신설, 벤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 뿌리산업 지원 정책 강화 등 22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지난해 저희 정부가 가업 승계 부분에 관해서 큰 진전을 이뤘다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현장의 목소리 듣고 또 전문가들 말씀 들어가면서 저희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 부총리는 하반기 소비자 물가 성장률을 2%대에 머무를 수 있게 하고 인력난과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추경호 부총리는 취임 후 4차례 중소기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질적 애로 중 하나인 기업승계제도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며 계획적 사전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와 세율 단일화 등 추가 보완책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오름세가 올해 중반 2%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만 물가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크며 근원 물가의 경우 상방 리스크가 다소 크다는 진단도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미영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열린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상승률이 7월까지 2%대로 내려갔다가 다시 연말쯤 3% 안팎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건 지난해 기저효과와 석유류 가격 하락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최근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로 5월에 18%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저희가 한 20% 중반 정도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6월과 7월에는 작년과의 그 간격이 더 줄어들면서 2%대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하지만 변수가 많아 예상대로 물가 상승률이 나타날진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우선 국제유가의 경우 하반기 이후 중국 경제 회복과 계절적 수요 등으로 완만한 상승 압력을 받겠지만 주요국 경기 부진 지속 등의 하방 위험도 있다는 게 한은의 전망입니다. 국제 식량 가격 추이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곡물 가격은 지난해 2분기 고점보다 크게 낮아졌지만 불안정한 설탕, 육류 가격과 엘니뇨 등에 따른 이상 기후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한은은 밝혔습니다.
또 하나는 일시적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의 경우 전망의 상방 리스크가 다소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근원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3%에서 3.3%로 올렸지만 실제로는 이보다도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더불어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 등도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한은은 물가를 최우선에 두고 현재의 긴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현입니다. 계속해서 경고음을 내고 있는 연체율이 좀처럼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신규 연체율이 상승 추세를 이어갔고 높은 다중채무자 비율도 상황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권 연체율이 지난달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신규 연체율 잠정 평균이 0.09%로 지난 4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신규 연체율은 당월에 새롭게 발생한 부실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2배 이상 폭증한 수치입니다. 신규 부실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 전체 연체율 또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원화대출 연체율은 평균 0.33%로 전달 대비 0.02% 상승했습니다. 이 역시 2개월 연속 오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꺼지지 않는 연체율 위기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은 높은 다중채무자 비율입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다중채무자 규모는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3분기 기준 447만 명을 웃돌았으며 심지어 지난해 4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중 다중채무자 비율은 무려 70%를 넘어섰습니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차주를 말하는데 이들은 연쇄 부실 우려가 커서 연체율 급등에 기폭제가 될 우려가 큽니다. 여기에 다시 꿈틀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하반기 연체율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합니다. 지난달 준거금리인 코픽스가 다시 상승 전환하고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서 주담대 변동금리 하단이 지난 16일부터 다시 4%대로 올라섰습니다. 일정 범위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떨어질 일은 없다고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대내외 긴축 종료 시점 등으로 여전히 고금리 대출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하반기에도 연체율 관리의 고삐를 더 세게 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전세 사기에 이어 역전세난까지 임대차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앞으로 1년 내 만료되는 전세 계약 보증금 총액이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조사가 나왔는데요. 2년 전에 비해 전세값이 떨어진 만큼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향후 1년 내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주택 전세 보증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30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앱 직방이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금액은 149조 800억 원, 내년 상반기엔 153조 9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전세 계약 2년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 총액은 아파트가 228조 3,800억 원으로 전체의 약 75%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연립다세대가 33조 원, 단독다가구 22조 원, 오피스텔 17조 원 순이었습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향후 1년간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보증금 총액은 서울이 118조 6,8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98조 8,300억 원, 인천 15조 8,200억 원으로 수도권에서만 70%가 집중됐습니다. 또 향후 1년간 전세 계약 만료가 예상되는 보증금 총액 상위 시군구는 서울 강남 3구와 강서구, 강동구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2년 전에 비해 10% 이상 하락해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 1년 동안 올해 상반기하고 작년 하반기부터에 비해서 전세 보증금 규모가 거의 한 50조가 더 늘어나는 규모거든요. 그 전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이런 시장 불안 현상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정부도 역전세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다음 달 중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규제 완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서정덕의 JD모건 보도본부 증권부 서정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숫자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숫자부터 확인해 보시죠. 30, 99, 2, 28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28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28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주식시장에서 요즘에 중간배당 관련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오는 28일까지 매수를 하기만 한다면 중간배당을 주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중간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 숫자 28을 들고 와봤습니다. 네, 28일까지 해당 종목을 매수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이 형태는 가뜩이나 초롱초롱한 눈이시 돈 얘기가 나오니까 초롱초롱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 배당에 대해서 분기 배당에 대해서 뭐 보너스라고 하는데 여름에 주는 중간 배당, 이른바 여름 보너스 이렇게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 배당을 뭐 받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중간 배당에 나서는 기업도 최근에 그리고 늘고 있는 것도 추세입니다. 중간 네. 배당이라는 이름 그대로 회계연도 중간에 이익을 배당하는 걸 중간 배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12월 말 이외 6월 30일에 중간 배당을 한 차례 더 실시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중간 배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됩니다. 명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중간 배당 기준일인 이달 30일 이틀 전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는 28일까지 해당 주식을 사둬야 되고요. 해당 종목마다 좀 다른데 배당금 입금일이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예. 주총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7월에서 8월 정도에 통상적으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더 초롱초롱해지면서 몸을 제 쪽으로 돌리셨는데 정기주총에서 정관을 변경을 하거나요. 예, 네. 이미 변경을 했거나 공시 등을 통해서 중간 배당을 이어간다고 결정한 기업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기업들이 지금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상장사 이원이 있는데 지난 3월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결산 배당 이외에 중간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중간 배당에 처음 나섰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SK케미칼이나 SK디스커버리스, CJ제일제당 등도 올해 중간 배당 한다고 했고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중간 배당을 이어가는 신한지주 등이 또 눈에 띕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에 대해서 최근에 분기 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차원에서 주주 명부 폐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네. 공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분기 배당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이제 결정을 했다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주주 명부 폐쇄 공시를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직 공시 전인데 네. 중간 배당을 지금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중간 배당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장점이 꽤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연말 기말 배당, 합산 배당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한 번에 배당금을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좀 부담이 있습니다. 이걸 나눠서 받게 되면 일단 배당락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드는 건데요. 일반 주주 네네. 입장에서 일단 첫 번째로 연 3회에서 4회, 적게는 2회에 낮춰서 배당금을 받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있습니다. 받은 다음에 그 종목을 받은 금액으로 다시 매수에 나서거나 혹은 복리가 꼭 아니더라도 생활비에 보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좀 나눠서 쓸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또 같은 종목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매수하는 주주들도 꽤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금이 입금된 날은 개인의 매수세가 좀 강해지는 종목들도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덜 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배당 기준일이 지나게 되면 해당 기간의 배당금은 못 받게 되잖아요. 일단 주주 권리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을 기약하거나 다음 분기를 기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매력도가 떨어지고 이를 반영을 바로 가격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져서 개장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배당락 효과, 배당락일 우리가 이렇게 배당락 표현을 효과. 하잖아요. 근데 배당금을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2회, 3회, 4회에 나눠서 주게 되면 배당금이 적어지게 되고 다음 배당에 대한 기대감 등이 낮아서 주가의 하락이 아무래도 좀 희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분기 배당 실시하는 기업들이 부쩍이나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분기 배당 실시한 기업이 5년 동안 3배 이상이 됐고요. 결산 배당 1년에 한 번 실시한 기업 수는 같은 기간 6% 느는 데 불과했습니다. 물론 이제 결산 배당 1년에 한 번 주는 배당 기업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긴 한데 퍼센테이지가 늘어나는 수준으로 보면 중간 배당 혹은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중간 배당 관련하여서 주의할 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언제나 모든 건 좋은 것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중간 배당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다수가 이미 주가가 좀 올라왔어요. 연말에도 그렇고 할 때가 되면은 당연히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주식시장에서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기대감이라는 재료가 소멸이 되면 아무래도 주가가 꺾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8일 이후에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배당을 안정적으로 많이 주는 전통적인 종목군들은 성장성이 어느 정도 이제 둔화가 됐다고 보는 게 좋아요. 안정적으로 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인즉슨 주가 자체의 상승 기대감이 좀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배당이라는 게 기업이 벌어들인 그 돈을 현금을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행위입니다. 배당금을 많이 준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들과 나눈다는 입장이지만 그 돈을 가지고 성장성에 투자를 했다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배당금을 주는 만큼 신사업, 연구에 투자할 재원이 한마디로 배당을 많이 주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좀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지적들도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네. 성장주들의 배당이 없거나 굉장히 적은 이유도 일맥상통합니다. 성장이 가속화되는 기업들은 배당을 늘리기보다는 배당금으로 재투자하고 인력 다시 뽑고 소싱 다시 해가지고 실적으로 보답하는 게 주주한테는 더 나은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쉽진 않지만 고르실 때 성장과 배당성을 동시에 지닌 특히나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신성장 동력의 자회사들이 많이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꼭 먹고 알 먹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본부 증권부 서정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엔 환율이 급락세를 지속하며 8년 만에 8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역대급 엔저 현상에 투자자들은 수혜주 찾기에 나섰는데요. 일각에서는 국내 증시의 자금이 일본 시장으로 이탈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최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던 원엔 환율이 오늘 장중 100엔당 8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원엔이 800원대에 거래된 건 8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후 소폭 올라 9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 긴축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만 완화 정책을 고수한 점이 엔화 가치를 떨어뜨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6일 일본은행은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일본은행 단기금리를 마이너스 상태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를 0%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반면 엔화와 달리 원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오르며 달러화 대비 5.2% 급등했습니다. 원화는 강해지고 엔화는 약해지는 엔저 현상에 투자자들은 수혜주 찾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일본으로 향하는 여객 수요가 증가하며 항공주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번 달 들어 티웨이 항공은 20% 가까이 올랐고 대한항공과 진에어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하는 업체들도 수혜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증권가에선 이 같은 엔저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뭔가 액션을 하거나 환방어를 하든지 150쯤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막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길게 봤을 때 별로 긴축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잘 안 보여요. 바뀌기 전까지는 나는 약세를 가긴 갈 것 같다. 다만 일각에선 지속적인 엔저 현상이 국내 증시의 자금 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우유값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인구 감소로 흰우유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유값 인상 소식은 소비자들의 발길을 더욱 끈기게 하는 요소인데요. 우유만으로 버틸 수 없는 유업계가 생존을 위해 사업 확장에 나섰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우유값은 오르고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업계가 사업 다각화로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낙농가와 유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낙농진흥회는 지난 9일부터 원유 가격 인상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상폭이 정해지면 통상적으로 8월부터 시장에 반영되며 이로 인해 유제품 가격도 줄줄이 오를 전망입니다. 휘우유 소비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유값 인상은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1인당 휘우유 소비량은 2012년에 비해 약 2kg 감소했습니다. 우유 소비가 줄어드는 데는 출산율 감소의 영향이 큽니다.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이며 이에 따라 분유와 급식우유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유 시장 자체는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유를 잘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유를 좀 더 판매를 한다든지 우유 자체의 부정적 이미지를 좀 희석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좀 필요하고. 유업계는 침체되는 시장 속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7월 단백질유를 출시한 데 이어 아몬드를 활용한 대체유를 선보이면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단백질 시장부터 외식업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메일유업의 지주사 메일홀딩스는 종합식품기업으로 체질 개선 중입니다. 최근 메일홀딩스는 카페 폴바셋을 운영하는 자회사 엠즈시드와 중식당 크리스탈제이드를 운영하는 크리스탈제이드 코리아를 합병하며 외식사업 확장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한편 서울우유는 원유를 활용한 아이스크림과 치즈를 원료로 한 미니피자와 브리또 등의 제품을 출시하며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한국 마사회가 개최한 2023년 아시아 주니어 승마 선수권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이번 대회를 통해 K승마의 세계화가 한 발짝 더 가까워졌는데요. 현장에 성나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말과 선수가 한 몸이 되어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오른팔에 태극기를 단 선수의 앳된 얼굴이 눈에 띕니다. 지난 18일 레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주니어 승마 선수권 대회 현장. 단체전에서는 싱가포르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는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개인전에서도 싱가포르 선수가 1등을 차지했고 한국 선수들이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Grateful for the experience and we've learned a lot over this 2 days and we've learned how to ride different horses in a short period of time. 말과 함께하는 아시아 지역의 화합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국제승마협회로부터 승인받은 국제공인대회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지역 8개 국가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모든 참가말이 국내에서 낳고 길러진 국산 승용마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개최국의 말만 참여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만큼 우리나라의 승마 인프라가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셈입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한 국산 승용마 생산 지원 사업이 10년 차를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생산 농가와 유통 과정, 조련사, 승마 선수단 등의 오랜 노력으로 국산마의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승마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번 대회로 K승마의 해외 진출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실제 경주 실황 수출 사업은 누적 해외 매출액이 5천억 원을 돌파하는 등 우리 경마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마사회는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국내 유소년 승마 선수를 육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한편 말 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4박 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폐지 방침을 세웠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세부로 향하던 제주항공 기내에서 한 승객이 비상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착륙 후 해당 승객을 공항 경찰대에 즉시 인계했습니다.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가 출시 사흘째 누적 가입자 2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